예, 이번 시간은 유저녁 오키나와 갔나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다시 그 항파두리 그러니까 항파두성, 항파두성으로 왔고요. 여기서 이제 안오름으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서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녁 오키나와 갔나. 유저녁은 그 삼별초 역사에서 한민족 우파를 대표하는 캐릭터입니다. 이 유저녁은 다면체 인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은 그 박근혜 같아 보이고 어떤 면은 유승민 같아 보입니다. 제주 삼별초 역사에서 물론 그 흔적이나 기록이 약해서 그런 거겠지만 이 제주 삼별초 역사는 너무 김통정 위주로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밸런스를 맞추고자 호남 좌파 외에 영남 우파, 광산 김씨 외에 추정이죠. 이 광김 문종 사이트에서 이 광산 김씨 외에 강능유 씨, 호남 외에 경남 삼별초를 중심으로 계속 해서 그 반대쪽에 제주 삼별초사를 보고 있는 중인데요. 자, 유저녁. 자, 유저녁.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저는 살아남았다고 봅니다. 여기는 무덤도 이런 식으로 써놓더라고요. 하여튼 특이해요, 여기. 제주란 동네. 저렇게 돌을 둘러서 무덤 주변에. 자, 유전혁 살았을까 죽었을까? 저는 살았다 보고요. 분명 유전혁은 톡했습니다. 분명합니다. 이 부분은 유승민 같아 보입니다. 유전혁 강릉유 씨죠. 그 지난번에 그 야사 한유동서론 그리고 그 서울 산정연교회 편, 그러니까 야사 한유동서론 시리즈로 해서 서울 산정연교회 편에서 다루었던 유기천, 세계혁명인가요? 세계혁명 저자 유기천도 강릉유 씨입니다. 유전혁은 분명 톡했습니다. 정황상 의심의 열지가 들지 않습니다. 그냥 모르니까 전사했다고 추정하고 묻은 거죠. 그러나 그 유존혁이라는 인물의 스타일과 당시 정황을 보면 이미 그 진도에서 이탈자가 속출했습니다. 제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현실주의자였던 유존혁이 그냥 항파두성에서 싸우다가 죽었을 리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파는 그 정치보다 경제를 우선시하죠. 개인 플레이를 잘합니다. 제주 입성도 제보다가 유전혁이 제주 입성도 제어보다가 들어갔는데 뭐라고요? 죽었다고? 너 보나마나 지금 우파도 하다가 안 되면은 뭐 과반수 안 된, 하여튼 좀 뭐 선거를 조작한다든지, 그러니까 안 되면은 적화되면은 아마 해외 각국으로 튀지 않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있으면 그 남으면 죽는데 굳이 한국에 남아서 죽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지명에 인명을 묻으면 안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탐나 삼별초, 탐나
신라삼별초 활동 거점은 이곳 에어릅의 항파두성입니다. 예, 항파두성은 땅끝 지점이라 불리죠. 이 항파두성 명칭에 대해서는 항파두성과 항파두리성이 혼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항파두 어원은 이 제주도 고유어인 항바두리에서 연원이 하나고, 또 하나는 홍다구를 지칭하는 홍바투에서 비롯되었다는 견해가 또 다른 하나입니다. 여기 이쁘네요. 예. 이게 뭐 만들어 놓은 건가요? 그래서 그 항바두리, 제주도 고유 항바두리 견해를 취하면은 항파두리성이 되고, 홍다구를 지칭하는 홍바투에서 취하면은 항파두성이 되죠. 성에 대한 최초 기록인 신증 동국여지 승남에서는 항파두 고성이라고 하는데, 명칭 문제를 정리하면 성을 지칭한 경우에는 항파두리성보다는 항파두성이 적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유, 이거 조심해야겠네. 예. 여기 조심해. 왜냐면 가장 오랜 기록이 항파두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거 보는 게 이제 토성이고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기록이 항파두성. 그래서 항파두성. 예. 항목유적지. 무슨 뭐 군대 유격 훈련 뭐라고 해야 되지? 군사 유격장 같은 느낌. 예. 화생방하기 전에. 충렬왕 19년인 1293년 원나라에서 홍파두아를 보내 일본 원정용 배들을 관할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홍파두아는 항파두를 연상을 시키죠. 홍바투와 같이 인물에서 유래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걸 암시하기도 합니다. 항파두성 축조는 자연적 입지를 충분히 감안한 것이었습니다. 제주도 대부분이 화산활동 결과로 점성을 수반한 토양이 희소한데, 항파두성일 때는 토성을 구축할 수 있는 점질토로 구성되었다는 점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항파두성은 강화 중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거칠게 서둘러서 조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방식은 그대로 제주에서 재현됩니다. 그냥 여기 근처 이렇게 돌고 끝인 것 같은데. 예. 제주에서 재현이 됩니다. 제주 이주 집단의 강화도와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내성은 석축성인데 항파두성은 토축입니다. 구전을 신뢰한다면 이 항파두성 토축은
성을 일주할 수 있는 도로 역할을 겸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설화에서는 성위에 재를 뿌린 게 연막 작전이다. 이 성위에 이렇게 그 재를 뿌린 게 연막 작전이다 라고 하죠. 하지만 토축이를 말이 달리는 도로로 사용을 했다면은 비나 이슬 등 그 수분으로 말미암는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행해진 조치였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말 달리자, 말 달리자 하면은 자연히 재가 하얗게 피어오른 게 아니었을까. 항파두성 처음 건설한 측이 그 개경 측이다. 그래서 홍다구 이름이 쓰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삼별초는 앞뒤가 막혔던 거죠. 이미 삼별초는 앞뒤가 막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뭐 본인들도 알았겠죠. 삼별초는 그 자료 자체가 매우 희박합니다. 빈약해요. 그래서 기본 텍스트가 없으면 서술 자체가 불가하죠. 윤용혁 교수님 글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그 제주 함락 이후 유존혁 행방을 살펴봅시다. 저는 이 유존혁 행방을 크게 셋으로 봅니다. 가장 높은 견해는 오키나와설입니다. 임영진은 1273년을 전후한 시기에 고려 기와 장인의 이주가 있었던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오키나와에 있는 구스쿠들은 역사적으로 고려 삼별초 세력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삼별초 세력은 여몽연합군에 대항하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삼별초 군이 탈출했을 가능성이 있죠. (1271년) 5월 제주로 이동 때 일부가 1273년 4월 항파두성 함락 시 남해안과 일본 열도로 탈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장성 함락 때 1만여 명이 포로가 됐지만 항파두성 함락 땐 1300명이 포로가 됐을 뿐입니다. 카자흐에서 한국까지 말 타고 최소 2주 걸린답니다. 제주서 배 타고 오키나와까지 가는 길은 길어야 1주라고 하네요. 이 진도와 제주가 함락이 되자 고려인 보트피플이 생겼습니다. 제주 때는 진도보다 제주 때는 더 심했다고 합니다. 탈출 인원이 더 많았던 거죠. 조선시대 오키나와 표류 기록을 보면 4월에서 8월이 안전한 항해 시기란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 제주 패전이 4월이라서 안전하게 오키나와로 항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계유년 고려기와가 2007년에 발견됐다고 하죠. 크게 세 설이 있습니다. 1153년 그 기하가 1153년 거다, 아니다 1273년 거다, 아니다 1393년 거다. 이 중 1393년 설은 기록을 중시하는 입장입니다. 많은 일본 학자들은 1393년 설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기와와 함께 출토된 유물들에 대한 탄소 연대를 측정한 결과 13세기 후반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조사됐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작년
일본도 1273년설을 주장합니다. 아사토 스스무 오키나와 현립 예술대 교수가 그렇습니다. 기록은 없지만 정황상 매우 가능성이 높고, 이 작년에 출토물 및 탄소연대 측정이 이것을 뒷받침한다고 합니다. 예, 구스쿠는 거의 석축인데 오키나와에서는 철광이 나지 않습니다. 자체 발전보다 철기 제작 기술을 가진 삼별초 집단 이주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오키나와에서 말이 특산물이 된 것도 삼별초 이주와 관련성이 높습니다. 구스쿠는 일본 열도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어려운 독특한 성곽입니다. 그 기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려 공인들은 1273년 제주 항전에서 패한 뒤 오키나와로 이주하는 삼별초군의 일부가 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현지에서 구스쿠를 축조했을까? 그것은 여몽연합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은 규슈 북부 해안에 원구박로를 축조했던 점과 상통합니다. 일본은 이제 본토든 규슈 아니면 분토든 오키나와 본토든 여몽연합군을 양면에서 맞아야 되게 된 것입니다. 류큐는 류큐가 아니었을까? 유전혁의 도망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김통정은 확실히 죽었죠. 하지만 유전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삼별초는 연합군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오키나와로 옮겼지만 침략 대상으로 삼은 건 아니었습니다. 후손들은 점차 현지에 동화되면서 공식 기록에는 반영되지 않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오키나와는 현재 면적은 제주도보다 조금 작고 인구는 제주보다 2.5배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이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슈리성의 경우 천도 이전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죠. 기원은 불명이고 명확하지 않고요. 일각에서는 슈리가 서울, 조선의 서울이라는 말을 옮겨온 게 아니냐 말이 있습니다. 우라소에는 고려 거, 슈리는 조선께 됩니다. 조선 때 것이 됩니다. 슈리는 주거 지역에 연계되는 공간인 반면에 우라소에는 단절적이라는 점이 또 한번 생각을 갖게 하죠. 우라소에는 방어적 상황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에 슈리성은 안정된 정치 상황이 전제가 됩니다. 이 오키나와 섬도 삼국시대 비슷하게 이렇게 세수로 북, 중, 남 세 왕국이 있었는데 초기에 이 섬의 북쪽에 이제 우라소해가 있었고 중간에 슈리성이 있었죠. 그러니까 슈리성은 이제 안정된 시대에 된 거고 이제 쓰인 거고, 원래 거기에 이제 사람이 살지 않았다. 그리고 우라소의 성은 이제 초기에 이 삼별초하고 연관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현재 계윤형 고려기와 기원이 1273년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가능성이 극히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제한할 필요는 없죠. 이 진리 자체도 현재 팩트로는 기독교 아니면 무신론인데, 자, 이 3설 중에 지금까지 둘을 봤습니다. 오키나와를 얘기하면서 큐슈까지 겸해서 봤습니다. 일본 본토설, 본토, 일본설, 현대 기준에서 일본설. 그리고 남은 하나는 중국 복건성설입니다. 유전혁이 큐슈로 갔거나 아니면 오키나와로 갔거나, 오키나와가 가능성이 제일 많고, 아니면은 중국 복건성으로 갔거나 푸젠성, 거기 가서 객가인이 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중국의 유대인이라는 별명이 붙은 객가인, 물론 이제 유대인종은 아니고
이제 그만큼 유대인하고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돈을 많이 벌었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동양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면 자꾸 부자라는 이미지가 그 아닌데, 예, 세계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한중일에서는 그렇게 매김이 된 것 같습니다. 자리가 이 소수 인종에 대한 그 호기심이 만들어낸 어떤 이미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좌우지간 자 정리를 해보자면 신라 김씨는 구한동 김씨 제학공포뿐이고 고려기한은 1273년이다. 요거는 기독교 관점이고, 남은 하나 신라 김씨는 멸족됐고 유전혁이 만약 살았다면 복권성에 갔을 것이다. 요거는 무신론입니다. 이상 유전혁 편을 마치겠습니다. 유전혁 행방에 대해 봤으니 다음 편은 김통정 최후를 봐야겠죠. 장소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 극락오름, 극락오름의 입구에 있는 그 살 맞은 돌, 화살 맞은 돌, 살 맞은 바위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